친구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 왔습니다. 뉴스 보셔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미얀마에서 또 쿠데타가 났습니다. 이게 제가 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새끼들이 맨날 쿠데타를 했거든. 거의 그냥 뭐 습관이야, 습관. 뭐 이런 식이죠. 오늘 좀 출출한데? 야, 저 가서 쿠데타 하는 거 좀 끌어와봐라. 이런 수준이죠. 얘네들은 현지 한국 교민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너무 자주 해봐가지고 쿠데타 풀어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모든 권부에 대한 장악을 끝내버렸다. 이게 사실 졸라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쿠데타라는 게 군인의 일생은커녕 나의 일생에도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건이야 정상인데, 근데 저 동네는 지난번에 쿠데타 했던 놈이 아직도 군인이고, 지지난번에 해봤던 놈도 아직도 장군이고, 저번에 해봤던 놈은 군에는 없네, 국회의원이고. 쿠데타 프로페셔널, 쿠데타의 프로죠, 쿠프로. 자, 근데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이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멀지가 않다. 우리도 사실 이제 현대사를 쭉 돌아보면 군벌이들이 뻑하면 헌정을 뒤집고 쿠데타를 했단 말이에요. 흔해 빠진 소위 제3세계 국가 대한민국이었죠. 오죽하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쿵 소리만 나면은 이거 어떤 새끼가 또 이거 쿠데타 했구나 이거,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다.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라는 게 대부분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미얀마랑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미얀마 옆에 있는 그 태국만 해도 말이죠, 뭐만 안 맞다 싶으면 하여튼 군에서 상을 뒤엎어요. 지금 총리 프라유 총리 있죠, 그 아저씨도 쿠데타를 한 다음에 자기가 총리를 해먹은 사성 장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잠깐 민주화가 됐다가도 딴 데 잠깐 한눈 팔고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뭐야 이거 다시 군발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발 국가들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만큼이나 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역사적으로다가 이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은 그 흔한 소위 군사 독재의 연쇄 루트 무한 반복, 이 지옥도를 끊어낼 수가 있었느냐? 끊어낸 정도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선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됐느냐 라는 얘기를 하려면 좀 전에 잠깐 나왔던 땡사몽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의 숙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 사태를 불러온 경제 무능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에 남겨놓은 몇 개 안 되는 유산 중에 이제 아들이 제일 하자가 많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은 이 별개로 금융실명제라든지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지 한국 현대사를 결정짓는 업적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앞에 얘기했던 것들 다 합쳐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완성자가 바로 김영삼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될 지점이긴 하죠. 대한민국 역사에 독재자는 3명밖에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명째는 더 이상 이 나라 역사에 없다 이거야. 자,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미얀마와 다른 길을 가게 됐는가? 그 분기점을 찾으려면은 우리는 이 사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일명 영정사진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좀 서늘하죠? 영정은 그 응모가 당한 게 영정이고. 나 또 고소당하겠다. 취소! 근데 그거 사실이잖아. 영정 나온 거 사실이잖아. 그리고 이 사진의 그 설명, 영정 사진도 사실은 그 영정이랑 똑같아요. 영구 정지당한 분들이거든, 이분들이. 1993년 3월 3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 취임이 그해 2월 25일이에요. 자,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이제 각 그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죠. 요 사진을 언제 찍었느냐? 국방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군 장성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모여서 단체 사진을 치즈 이러고 딱 찍었어요. 딱 찍고 여기에 찍힌 인물들의 대부분이 날아갑니다. 영정당했네. 영정당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초록색 정보 육군들은 대부분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영정사진, 영구정지사진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93년으로 가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바로 다음날 3월 4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자, 근데 연설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 조국으로부터 받는 찬사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선전포고거든. 아주 거칠게 헬마우스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육사 졸업한 애들 니네 축하한다. 자 이제부터 말이야 대통령인 내가 니네 씹쓰레기 육사 선배들 이 새끼들 다 모가지를 날릴 거야.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겠어. 뭐냐? 영구 정치.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실제로 요렇게 쫙 올라가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 명단들. 이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모가지를 날린 장성급 인사들의 주요 목록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100일 정도에 걸쳐서 소위 대대적인 숙군 사업, 군을 숙청하는, 군을 깨끗하게 만드는, 군을 빨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 1993년 3월 9일입니다. 육사 졸업식 끝나고 딱 닷새 뒤에 육군 총대장인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 대장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이 김진영이 누구냐? 12.12 군사 반란의 주역 중에 하나인 바로 그 김진영. 드라마 제5공항 보면 말이죠. 장태환 장관 나옵니다.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그 장태환 장군의 앞을 가로막았던 그 수경사 전차를 막아섰던 경비단장 그 새끼입니다. 그 김진영. 여기랑 자 정보 파트 중요하죠. 정보 파트가 누구 담당이니까 기무사령관이죠. 서완수 기무사령관 세트로 날아갑니다. 세트로 날아갈 때 누구도 같이 날리느냐? 군 숙청과 관련된 정보가 파이프라인으로 군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돼. 그럼 누굴 잘라? 비서실장.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 댕강.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댕강. 이거 다 장성들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가리부터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나의 군바리 새끼들 벙쪘죠 지금. 아직 지금 사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씨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라고 하고 있을 때 같은 날 3월 9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땡사몽이 딱 들어와서 의자에 딱 앉고 나서 짜잔 놀랬지? 진짜로 이랬대. 놀랬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끝났을 때 이게 겨우 시작에 불과할 줄은 차마 몰랐을 때 자 4월이 됩니다. 이번에는 손발을 자르기 시작해요. 4월 3일 김영선 특전사령관 안병호 수방사령관 구창회 3군사령관 따다다다다 날립니다. 자 요 부대들이 뭡니까? 12.12 쿠데타 때 맹활약을 했던 바로 그 부대들이야. 수도 서울을 향해서 바로 자기네 병력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애들. 거기에 대가리들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병력 동원해가지고 수도로 진격할 수 있는 그 손발을 자르는 작업을 한 거죠. 자 육군 참모총장 헤드죠. 기무사령관 정보 파트지 귀예요. 수도권 주요 부대장들 자 손발 다 날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데는 어디야? 보통 그 다음은 인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 최승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전영진 국방부 인사국장 따당 얘네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단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느긋하게 손가락 하나씩 발가락 하나씩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대 합참 뭐 2군 사령관 뭐 1군 사령관 뭐 이렇게 땅땅땅땅 어떤 놈은 전역시키고 어떤 놈은 좌천시키고 자 이렇게 줄줄이 별빛이 내린다 하나의 별들이 날아갑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미미한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명 술자리 사건 혹은 합참 회식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게 아주 상징적인데 합참 작전부장이라고 하면은 요직 중에 요직 대장을 향해 가는 자리거든요. 요게 거기 이제 이충석 소장이 합참 의장이 뭐 새로 오고 뭐 이랬으니까 인사교체가 됐으니까 이제 즐겁게 회식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 선배들 아니거든. 저 새끼들 자기가 옛날에 이제 눈도 안 주던 하바리들인데 이제 별 달았다고 설쳐 저것들이 눈꼬셔. 그러니까 술 한잔 됐겠다 난동을 부립니다. 회식 자리에서 빡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군을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돼? 선배들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소신도 없고 다 죽었어 이거. 정부가 장군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외부에서도 군을 막 매도를 하잖아. 이거 이래도 되느냐 말이야 이거. 돼. 땡사몽이 된다고 한 거예요. 바로 보직회의.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도 이제 줄줄이 길게 이어져서 나중에 영관급들은 별다는 작업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와 이때 무궁화들 정말 설렜겠다. 난가? 대가리들이 다 날아갔어. 별 자리가 졸라 비었어. 난가? 자 실제로 그래서 새로 임명한 장군들 진급시키거나 뭐 이래가지고 임명한 장군들 별을 달아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별을 달아주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다 날려가지고 달아줄 별이 부족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한 발언입니다. 이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장 이상은 대통령이 별을 달아줍니다. 네. 달아주는데 별이 모자라는 겁니다. 국장들은 다 현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별을 좀 빌려달라고 이래가지고요.
피리 가지고 그 달아주었습니다. 야이 씨발 내가 삼성 장군인데 별을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견장을 달아줘?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 군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모욕감을 준 거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어떤 이런 똥별들 입장에서는 모욕의 순간이 바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어떤 신호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 누구도 감히 한국에서 군이 쿠데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군인들 자신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물론 뭐 2016년에 그 박근혜 수구 세력들이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뭐라도 좀 붙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흑마술로 이렇게 계엄령 소환해보려고 이렇게 마법진 그리다가 걸렸지. 하여간 그 기무사 새끼들은 계엄령 좋아해요. 계엄령. 누가 전대갈의 후예들 아니랄까봐 계엄령 마니아 새끼들이 아주 그냥 변태들이야. 근데 이게 너무 시대착오거든. 21세기 한국군 장교들이 너희들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그 양반들 퇴직금 받고 군인연금도 받고 따따단 노후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미쳤다고 되지도 않을 그 무모한 작전에다가 자기 모가지를 걸겠어? 게다가 내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지만 요즘 한국군 교육 훈련의 기본은 뭐냐?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거예요.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다. 이게 모토야.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새끼가 감히 쿠데타를 두게 그래? 그러면 이마에 이 씨발 구멍 나는 거야. 이게 바로 선진화 그리고 문민화의 맛이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미얀마도 2015년에 수십 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문민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쪽 진영이 압도적으로 당연하지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왜 한국처럼 과감하게 그 군부들을 이렇게 싹 도려내가지고 제대로 된 문민화를 완성을 못했냐. 근데 이거를 사실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들이 다 차이가 있어서 이걸 극복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역사적 맥락, 군부 독재 시스템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은 각 나라별로 어떤 문화적 차이가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뿐 아니라 군부 독재가 만연해 있는 대부분의 그 독재 국가들 거기를 보면 한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군 장성, 장군이라는 게 그 신분 하나로 개별적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군 장성이면서 동시에 관료, 군 장성이면서 동시에 재벌, 이렇게 그냥 동시에 두 개를 다 해먹어요. 세네 개씩. 아주 흔한 방식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와닿질 않아요. 아니 네가 아무리 군에서 잘 나가도 어쨌든 민간에서 뭘 하려면은 해먹으려면 일단 군복 벗고 나와야지. 민간인이 된 다음에 뭘 도모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박정희 3공화국 때부터의 한국의 어떤 일종의 전통이에요. 이게 박정희도 봐봐. 쿠데타하고 그 직후에 한 2년 정도만 군정을 하고 바로 군복 벗습니다. 자기도 민간인 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요. 이게 한국식 민정이양이거든. 군복 벗고 다시 스타트. 아 물론 뭐 박정희가 군복 벗었다고 자기가 갖고 있던 어드밴티지를 포기한 건 아니죠. 그거 아는 건데 어쨌든 대장 박정희로서 대통령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박태준 같은 사람도 봐요. 포항제철 회장을 해먹었죠. 그렇지만 소장 박태준이 아니고 옷 벗고 정부에서 커리어도 쌓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신임을 얻어가지고 포항제철 한번 임자가 만들어봐. 이래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이게 군복을 벗고 나서야 민간 커리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 똑같아. 김종필이든 뭐 노태우든 김재규든 정치를 하고 싶어? 군복 벗는 거야.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근데 이게 한국이 되게 특이한 거야. 애초에 군사 독재를 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처럼 군 장성 출신 재벌이 아주 희귀한 나라, 이게 오히려 별로 없어. 다른 나라들은 한국하고 딱 반대거든. 박정희가 2년 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군정이죠. 군정. 그거를 다른 나라는 그냥 쭉 하는 거야. 계속 가요. 갈 수 있을 때까지 가. 그래서 뭐냐? 군이 곧 통치자고, 군이 곧 동시에 경영자고, 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지배하는 거. 자, 실제로 미얀마도 군이 정치 권력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군 장성이면서 동시에 거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장주거나, 군 장성이면서 재벌 기업을 쥐고 있는 경영자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장악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쪼개가지고 분할 통치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로 치면은 뭐냐? 지방 군벌이라는 얘기인데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고려에서 끝난 겁니다. 이거는 한반도는 뭐야? 일단 중앙 집권, 중앙으로 집중, 이거거든.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지방 군벌이 설치는 요거 싫어한다고. 이거 우리는 그게 이제 일테면 고려 때 최씨 무신 정권인 거고, 일본으로 치면 이제 막부 시스템이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정치적 맥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5년 미얀마의 민정이양, 그리고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 두 시스템 전환 사이에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현재 헌법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예전 그 유신 헌법이랑 비슷해요. 헌법이 아니죠. 자, 유신하면 뭡니까?
정우회, 이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그냥 지명을 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자, 미얀마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군부가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25%를 먹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명을 해요. 그래도 21세기라고 3분의 1보다는 낫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면 그 25%가 개헌 저지선이거든. 헌법을 고치고 싶어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럼 뭐야? 딱 25%에 걸리거든. 절대 헌법을 못 고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미얀마에서 2015년에 민정 이양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아우상 수치의 NLD가 이겼어. 그래 봐야 군부랑 계속 동거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 김영삼식으로 싸그리 청소하고 싹 숙청하고 새로 세팅.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987년에 어떻게 했느냐? 6월 항쟁 구호가 뭡니까?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유신헌법을 계승한 그 전두환의 50헌법. 그거 안 된다. 그거 없애라. 근데 50헌법만 봐도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미얀마 헌법보다 나아요. 대통령이 간선제긴 한데 유신 때 있었던 그 대통령이 3분의 1 지명하는 거 그거 없어졌고 연임도 못하게 해놨거든. 심지어 2021년 현재 미얀마가 쓰고 있는 헌법보다 50헌법이 나아. 그래도 한국인들 그거 못 참는 거거든.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원래 해먹던 놈들이 계속 해먹기가 너무 좋은 구조야. 이번에는 노태우, 다음엔 다시 전두환. 이 지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조선은 말이야 직접 뽑는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뽑아. 그러니까 헌법 바꿔라. 그래서 그때 바꾼 그 헌법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87년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 체계를 설계할 때부터 우리는 아예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른 출발선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자,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민의 항쟁과 합의의 결과였다. 87년 민주항쟁의 성과, 그리고 92년 문민정부의 출범, 거기에 97년에 최초로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 교체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현대 정치학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했다. 자, 이럴 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논문이죠. 아시아 민주주의의 비교 분석과 공고화. 물론 이게 좀 된 논문이긴 해요. 2003년에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한국 학계는 한국의 민주화나 아시아의 민주화 얘기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껴. 왜냐면 우리는 너무 민주화가 공고화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연구한다는 이 시도를 잘 안 해요 요즘은. 이미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거지 이게. 자, 여기 나오는 공고화에 대한 정의를 보십시오. 모든 주요 행위자들이 권력을 획득하는데 민주적 방식 외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어떤 제도나 집단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 거부권을 주장하지 않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제 아직 한국에는 이제 검찰이나 기재부나 뭐 이런 게 약간 남아있긴 한 것 같은데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상황은 아예 애초에 민주주의에 대한 헌정에 대한 부정이죠. 근데 그 중간에도 단계들이 다 쪼개져 있어요. 한국은 이 중간 단계들에서도 이미 공고화가 끝났다. 그리고 또 뭐 자유도가 어느 정도냐, 민주화가 언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느냐, 정권을 교체해본 경험이 시민들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걸 다 체크를 해보면 한국의 경우는 이미 1987년부터 35년을 민주화를 해본 경험을 갖추고 있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보수 진보로 3번이나 바꿔본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미 대단히 안정적인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로 넘어갔다. 결국 뭐냐,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열망에 맞춘 정치인들의 어떤 결단,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결합이 된 결과 우리는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게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야. 우리가 길 가다가 지갑 주운 게 아니야. 뭐 미국이 우리한테 선물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일본이 갖다 준 거는 더더욱 아니죠. 이거는 순전히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역사적 성취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선배들이 물려준 우리의 민주적 유산이고, 이렇게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우리의 이 위대한 성취,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는 밖으로 어떤 퍼뜨려야 하는 어떤 의무. 예를 들면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홍콩이나 어떤 미얀마 같은 이런 후발주자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통지, 제보는 팀플, 연보시면 똥냥. 헬예!